총선이 그야말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주요 이슈들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봬요. 아, 그런가요? 잘 지내고 계십니까?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. 날씨가 급변하는 것처럼 선거 판세도 급변하고 있어서 예. 갑자기 따뜻해졌네요. 그러니까요. 날씨인가? 갑자기 뭐 강변북로의 세상에 예, 개나리가 쫙 폈더라고요. 어제 막 군데군데 다 난리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반팔 입고 막 그러더니 오늘 도로 추워진다고. 아직까지는 춥지는 않고요. 예. 비 오고 나서 예. 내일은 좀 살살해진다. 그렇구나. 사과값이 또 오르는 거 아니에요? 사과가 집에서 사과 깎아본 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. 사과꽃이 3월 아니 원래 4월에 피는데 점점 5일씩 빨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렇겠네. 사과 그래가지고 꽃이 피겠죠. 또 냉해가 와가지고 또 다 떨어지면 잘 준비해야 됩니다. 우리가. 그럼 내년에도 사과 비싼가요? 그러니까요. 하여간 정부는 사과값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. 대파는 싸졌으니까. 예. 대파가 세일을 엄청 하더라고요. 제가 또 마트에 취재를 가지 않았습니까? 진짜 가셨어요? 주말에 갔죠. 네, 갔더니 대파만 싸. 대파가 얼마쯤이에요? 대파가 저희 동네 하나로마트는 3,000원인데 할인 카드 있어요. 할인이 되는 카드들. 그런 거 쓰면 2,100원. 종류가 많습니다. 대충 걸려요. 예. 대파가 많이 싸졌다. 그러나 그 옆에 제가 수입과일 어떤지 또 대형마트 있거든요. 네. 가봤어요. 그대로야. 무슨 망고, 파인애플, 체리, 키위 이런 거 싸게 먹을 수 있게 한다고 대통령. 오렌지 같은 것도 싸게 한다고. 오렌지는 싸요. 오렌지, 바나나 두 가지는 싼데 대통령이 언급한 키위, 체리, 그다음에 망고 또 뭐였더라? 네 가지인데 하여튼 똑같아요. 똑같아요? 네, 변화가 없다. 역시 장 기자님 근데 대단한 언론이시다. 그걸 또 마트에 가서 확인을 하셨구나. 두 군데 나가서 다 확인을 했다는 거. 여하튼 변화가 없다. 네. 다만 대파는 싸졌다. 예. 대파 안 사는 엄마가 없어. 다 샀어요. 그건 썰어서 냉동실에 넣으면 되니까. 그러니까요. 예, 대파는 다 사고 있다. 예. 아유. 자, 꼼꼼한 취재 말씀드렸습니다. 민주당이요, 세종갑 이영선 후보를 공천을 취소했습니다. 근데 이분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? 어떻게 보세요? 너무 황당한 상황이죠. 네. 사실 이제 원래 당에 재단 신고를 할 때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하고 한 채씩 있다라는 식으로 신고를 했다는 거죠.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오피스텔하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해서 총 한 11채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 그것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총 그게 이제 뭐 가격이 어떻게 산정하는지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어쨌든 38억 정도 되는데 금융권 부채가 37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. 그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. 갭투기잖아요. 갭투기를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건데 저는 너무 악의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아시겠지만 뭐 우리 흔히 선거 끝나고 나면 공직선거법에 뭐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 해서 뭐 이후에도 누가 뭐 이것 때문에 벌금형 이상 받고 뭐 취소되고 맞아요. 자격 있고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? 이거는 정말 꼼꼼하게 까다롭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당에 신고한 것과 그다음에 이 선관위에 신고한 게 확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. 당에는 2채라고 신고해놓고 막상 열어보니까 11채다. 이거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. 근데 어떻게 이분 또 변호사던데. 그리고 뭐 전세 사기 상담 이런 거 해줬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민변 소속이고 전세 사기 대책반에서 활동을 하셨다. 게다가 민변이에요. 세상에.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. 민변에서 이 사람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는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될 것 같은데 민변 그 탈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탈퇴도 그렇고 이제 뭐 민주당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법처리를 하겠다라고 했다는 게 일단 대표적으로 업무방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렇죠, 업무방해. 그리고 이 문서 자체도 본인의 어떤 소유권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을 허위라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든가 행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사문서 위조 행사.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통 자기 명의로 된 거는 그렇게 안 하고 법적으로는 이제 법적으로는 그게 안 돼요. 사실 말씀은 드렸지만 자기 명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뭔가 재산권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업무방해는 좀 명백해 보여요. 네. 아니 근데 저는 더 기가 막힌 것은 부인 탓을 하더라고요. 나는 몰랐다. 부인이 한 거였다.
너무 비겁한 거 아닙니까? 많이 비겁하고요. 네. 보통 이제 제가 어제 이 농담처럼 물어보면 야 뭐 너는 정치 안 하냐? 그럼 야 이혼 당해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. 맞아요.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. 누구나. 맞아요. 우리 선거 정치판 들어가다 보면은 그 정치라고 하는 게 뭐 남녀를 불문하고 배우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게 집안이 전체가 나서야 되는 그렇죠. 일이지 않습니까? 맞아요. 근데 선거를 그렇게 출마해서 후보로 공식적으로 선출될 때까지 뭐 경선을 통과할 때까지 배우자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랐다? 저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. 몰라요. 정말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네. 모르겠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민주당 대전시당 전세 사기 대책 TF 단장, 그다음에 민변, 뭐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서민과 약자를 대변해온 정의로운 민생 변호사.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이런 거짓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진짜 정말 말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어요. 장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들어오는 분들이 전부 다 선을 가지고 저는 들어온다고 믿지는 않아요. 그리고 어느 정도 뭐 설령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어떤 입장이라든 민주당이 됐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국혁신당이 됐든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다 100%난 국민만을 바라본다라는 마음만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그 안에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그게 명예가 됐든 재산이 됐든 추구하는 분들도 섞여 있어요. 그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게 비율이 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내가 70-80% 정도는 분명히 국민을 위해서 뭐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정치를 바꿔보게 사는데 그 와중에 나도 명예 욕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정치인으로서 욕구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그리고 저는 뭐 재산을 추구하는 것도 특히 뭐 민주당이라든가 진보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뭐 재산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보진 않아. 오히려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. 경제 활동도 해서 제발 그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엉뚱한데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건 사례가 다르죠. 그렇죠.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맞으면 투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거를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등록 거의 마감일에 이 신고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럼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는데 물론 뭐 등기부 등본 떼보는 이런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. 근데 그렇게 신고를 하고 정작 선관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신고를 했어. 그럼 몰랐다는 게 배우자한테 민주당이 신고할 때까지는 배우자가 얘기를 안 했고 선관위에 신고할 때는 갑자기 배우자가 입장을 바꿔가지고 야 사실은 9채 더 있어. 이건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정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법률가로서 알고 악용한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민변 출신들이 이번에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래서 또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 표적이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민변 스스로의 어떤 정화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 회원받아가지고 마치 무슨 정치에 그 나가기 위한 루트로 단체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? 이래버리면 그 윤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카르텔 얘기를 저쪽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없어요. 상황이 그럼 되는 거죠. 빌미를 제공을 해버린 거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내부에서 혹시 저 처음에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는 민주당에서 심사하는 과정 내지는 이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허위로 얘기한 게 있다라면 그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물론 알고 보니까 이제 뭐 마무리 단계에서 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. 그러니까 중앙당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못 걸러내는 과정에서도 뭔가 좀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. 하지만 지역에서는 아시겠지만 지역은 아름아름으로 다 압니다. 그렇죠. 뭐 저도 뭐 지방 출신이라서 그렇지만 누구의 집에 누가 어떻게 하고 다닌다 이런 거를 모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러면 대전에서는 혹시라도 모르지 않았을 거다. 그거를 알면서도 누가 이렇게 추천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중앙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좀 걸러냈으면 좋겠다. 왜냐 이 사람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그치면 안 되거든요. 이런 일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뭐 여러저러 뭐 이렇게 지역에 알아보면 실제로 민주당 당원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. 그래서 뭐 이해관계에 좀 그러니까 후보한테 실제로 당신 뭐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거는 경우도 왕왕 있다. 제가 지금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그런 고민을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민주당도 좀 점검이 필요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동네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대전시당 관계자들에게 관계자 징계 이런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.
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그래서 확실하게 걸러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안 생기겠죠.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정말 화가 많이 나시고. 그럴 수밖에 없죠. 네. 뒤통수를 맞아도 이렇게 세게 맞으면 그러니까요. 화가 안 날 수가 있나요? 국민도 속이고 당원도 속였다. 그래서 빨리 취소 결정을 하신 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. 이건 뭐 심사고 어쩌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. 네. 명백한데. 그러면 이제 무공천이 돼서 누가 이기는 겁니까? 국민의힘하고 저기 그 김종민 후보가 이제 개혁신당 개혁신당 아니죠? 저기 어디지? 새로운 미래. 예. 두 분이 이제 격돌 하필이면 또 그렇게 됐네요. 그렇게 됐어요. 정치가 대한민국은 선거가 정말 알 수가 없어요. 예. 저도 딱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래? 그럼 그 자리 누가 계신 거야? 라고 봤더니 하필이면 또 김종민 후보. 야, 그래서 어떻게 될지. 네. 근데 추가로 뭘 할 수는 없는 거죠, 법률적으로. 그렇죠. 법적으로 그 추천 후보 등록 끝난 다음에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영선 변호사가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 안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일을 망쳐도 이렇게 망치나 싶은. 근데 자기는 지금 사과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. 지금 여기서 사과한다고 뭐 통할 수도 없는 거고. 그래서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예요. 이 상태에서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저 선관위 통해서 다 재산 검증 같은 거 다시 할 거고 기자들이 누가 재산이 많니 누구는 얼마이니 초선들 중에서 누가 뭐 돈이 많니 적니 이런 거 상식적으로 쓰잖아요. 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선 분이면 뭐 정치면도 한 번도 안 읽어봤을까요?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이게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을까? 아니 그러니까 저는 참 이분도 참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. 국민도 우습게 알고 민주당도 우습게 알고 당원들도 우습게 아니까 이런 방식으로의 눈속임이 가능하다. 그러나 이제 선관위에 잘못 신고했다가 허위 신고한 게 확인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선관위에는 똑바로 신고를 하고. 너무 악의적이잖아요. 만약에 그러면. 너무 나쁘다. 악의적이기도 생각해도 하고. 이영선 변호사라는 이 변호사분 계속 해도 되는 거예요? 이런 사람이? 저는 이게 도덕적으로 도덕성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? 정치로 나설 때 국민들 앞에 떳떳해야 정치를 할 수 있는. 아니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300명, 5천만 가운데 300명이 들어가는 건데 국민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그것도 민주당 후보로. 저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도덕이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그러세요? 네. 아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다른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느 정도의 그 도덕성의 기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. 나는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만 저 사람은 이건 괜찮다라는 정도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그 기준은 좀 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? 범죄에 가까운 이 사람은 범죄자예요? 범죄에 가깝다고 보이는 그렇죠. 거죠. 아니 방 일을 완전히 망쳐버려. 그래서 업무방해라는 얘기가 나오고 업무방해죄가 해당은 되는 거죠. 법률적으로. 그거는 이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어쨌든 정당 공당인 거고 당인 거고 당에서 공천을 하는 건 당의 업무잖아요. 그 공천 관리관에서 기망을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업무방해가 될 여지가 높다라는 거죠. 예컨대 업무방해가 해당이 되면 이분은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. 형사처벌이 어디까지 가능합니까? 글쎄 이건 전체 사례가 없어서 저도 대한민국 최초예요? 저는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리고 뭐 선거판에서 워낙 여러 가지 일들이 엄청난 판례로 남을 수 있겠네요. 네,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게 말씀드렸던 후보 등록 끝난 뒤에 이게 드러났고 또 의도적인 게 보이는 게 공천 말몰이 단계에 이 서류를 제출을 했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? 그럼 의석의 300석 중에 더군다나 이 지역구 세종갑이라고 하는 데가 민주당이 유력했던 곳이잖아요. 그러면 이런 정도의 수순 사실 국회의원 한 석이라고 하는 게 정당이 가지는 가치라고 하는 건 이걸 얼마 경제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. 정치적인 어떤 위상이라는 이유로. 그래서 이 부분은 국회의원 의석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요.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법원에서 얼마만큼 중하다고 볼지는 모르겠으나 뭐 선거 부정과 관련된 그 부분에 있었던 과거의 판례들 보면 실형이 나왔던 사례들도 있잖아요. 실형 가능성이 있다. 왜냐하면 그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저는 사실 이게 말씀 인용하기가 되게 싫긴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 실형 선고 나왔잖아요.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뭐 선거와 관련돼서 부정각에 동원했다라고 했지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뭐 실형 가능성도 배지 못한다고 봅니다. 실형 가능성도 있다. 그러니까 정말 고의적이라는 전제 하에
고의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요? 그 지금으로 봐서는 다 달리 뭐 해석이 안 돼요. 이게 해석이 안 되죠. 해석 불가예요. 네, 해석 어떻게 불가죠.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국민들과 민주당 당원들을 참 우습게 보신 분이다. 이러고도 본인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쾌해요. 이런 사람들이. 맞아요. 정말 불쾌한 네, 굉장히 경우예요. 막 뭔가 이렇게 뭔가 와서 막 그 이런 거 있잖아요. 울컥하게 만드는. 네. 아니, 어떻게 이런 태도로 할 수가 있냐. 정치를 하겠다라고? 예,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. 그런데 이제 양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. 민주당 시당, 대전시당 관계자들 이 사람 추천한 사람 누군지, 네. 왜 이런 사람을 추천했는지, 혹시 상황에서 이해관계가 뭐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, 이거는 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야 수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당 차원에서? 수사를 아니. 당해서 경찰에. 이제 의뢰를 하면 예, 경찰에 의뢰를 해서 고발을 해서 이거 수사를 할 확인이 좀 거고요. 필요해 보여요.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지역에는 중앙에서 지금 뭐 이 언론에서 감시의 눈도 있고 국민들의 눈도 따갑고 많이들 보지만 네. 지방은 아직도 그런 눈길들이 못 미치는 곳들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중소도시들 같은 경우 아직도 8, 90년도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아직도 네.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간간히 들리거든요. 예.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면 뭐 민주당이 됐든 어느 당이 됐든 국민들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 눈높이들은 이제 우리 유권자들의 눈높이는요. 저 어느 나라 못지않게 올라가 있고 그렇죠.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중앙 정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알고 계는데 막상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져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그러니까 없죠. 좀 달라야 되거든요. 예, 뭔가 좀 다르고 변화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표가 결단을 네.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뭐 팔 하나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공천 취소를 결정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좀 지켜봐. 홍익표 대표가 근데 이런 얘기를 했네요. 세종갑 김종민 밀겠다 말할 수는 없지만 국힘 당선자보다는 낫다. 이런 오늘 아침 B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이거는 괜찮습니까? 법률적으로 문제 없습니까? 선거법 위반은 아니죠? 정말 마지못해 한 얘기잖아요. 예. 이건 뭐, 그러니까요. 누구를 당선시키겠다. 예. 당선 목적의 발언 또 허위 사실은 아닐 거고 뭐 사실관계를 얘기한 건 아니고 본인의 가치 평가를 얘기한 거니까. 네. 네. 그러니까요. 그 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제 국회에 양당 체제가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그래도 좀 깨끗한 정당일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런 황당무계한 활동을 한 분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네.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도덕이라는 기준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안 좋아해요. 사실 왜 네.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도덕적으로 네. 근데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게 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도덕의 잣대를 가지고 왜 진보정당에는 더 엄격해야 되느냐. 네. 저는 평소에는 조금 더 뻔뻔해도 좋다라는 입장이거든요. 그럼 뭐 돈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갑자기 돈 많은 사람은 민주당 들어오면 안 돼. 뭐 이런 식의 인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. 아, 그렇죠. 예. 근데 그런 잣대들이 도덕이란 걸 내세우다 보면 꼭 정말 엉뚱하게 오히려 더 엄격하게 나오고. 아니 뭐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건 괜찮지만 부도덕한 사람 그러니까 들어오는 이렇게- 건 이런 사람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.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도매급으로 묶이는 그런 현상이 그렇죠. 벌어지거든요. 그게 싫다는 예. 거예요.